중동의 하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린 드론 17기가 아랍에미리트 상공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7기 중 17기, 단 한 기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격추율 100%였습니다. 그것도 전부 한국산 무기가 해냈습니다. 천궁2, 비오 복합, 비궁, 천호, 이 네 단어가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지켰습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세계 최강 미국의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무기들 우리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천궁2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호 복합을 두고 검증도 안 된 물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비궁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뭡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네요 라며 비웃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카림 알 만수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합동참모본부 방공 전력 획득 국장으로 25년간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라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고르는 자리에 25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분야가 바로 한국 무기였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지금 저는 아부다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아직 3년이 남아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제 자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맨 앞에 앉던 제가 이제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발언을 요청받으면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고요? 번번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에 관해서라면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예측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요즘 중동 방산 뉴스의 절반은 한국 무기 이야기입니다. 천궁이가 어디서 또 계약됐다. 비호 복합이 어느 나라 군에 납품됐다. 비궁이 미 육군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저는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씁쓸한 맛이 목에 걸립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요즘 반대론자입니다. 이상한 별명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반대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논의될 때마다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한국 무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세계, 제가 인정하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봤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7년 전 봄,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어느 회의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봄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뜨거운 사막과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기사가 능숙하게 짐을 실어줬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인정은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천궁 시스템에 대한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단정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아직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제안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박준호 단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천궁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안서를 넘기면서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페이트리어트 팩3가 있는데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국장 직위를 받은 50세의 야심찬 방공 전문가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포트블리스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고
독일에서도 나토 방공 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저는 나토 방식의 방공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세계 표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있던 동료 압둘라 아라심이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어린 레이더 전문가로 항상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카림, 저 사양 수치 좀 봐봐. 나쁘지 않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둘라, 숫자만 보면 안 돼. 실전 검증이 중요한 거야. 페이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써온 물건이야. 저건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한국 측의 제안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공두 시스템 6개 포대, 레이더, 지휘 통제 차량, 발사대, 유도탄까지 완전 패키지로 제공. 사거리 40km, 최대 요격 고도 15km,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동시 대응 가능. 가격은 페이트리어트 팩세 시스템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포함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실제로 미사일을 요격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 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실전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 발사 성공률이 98%이며 표적 기동 환경에서도 100% 요격을 달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한 줄이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상관인 무함마드 알 카비 부참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합동참모본부 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수평선이 파랗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이 제안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실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시험장 숫자는 좋지만 실제 전장에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검증 안 된 물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대안은 페이트리어트 팩3 추가 도입을 권고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봄, 저는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이 얼마나 좁은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깨닫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2020년, 2021년이 지났습니다. 방공 시스템 예산은 계속 페이트리어트 추가 도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흡족했습니다. 한국 무기 얘기는 어디선가 가끔 들려왔지만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1월이 왔습니다. 그 새벽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상황실 번호였습니다. 국장님, 드론 공격입니다. 아부다비에.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쏜 것이었습니다. 야나 석유 저장고 근처와 아부다비 공항 인근이 목표였습니다. 3명이 사망했고 6명이 다쳤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는 떨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페이트리어트 시스템이 일부를 막았지만 적어도 드론들은 뚫렸습니다. 레이더 아래로 낮게 날아오는 작은 드론들, 그것들이 문제였습니다. 페이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맞춰진 물건이었습니다. 작고 느리게 날아오는 드론 무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이 지나고 나서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호 단장이 서울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귀를 닫았습니다.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실전 기록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이 문제였습니다. 수십 달러짜리 소형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방공망을 비웃으며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좋은 데드론 시스템이 나올 거야. 미국이 해결해 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방 시스템에 대한 추가 도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판단이 또 한 번 저를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충격적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참모장 무함마드 알카비가 주재하는 방공 전력 확충 회의였습니다. 아부다비 합참 회의실에는 10명의 고위 간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참모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천궁이 도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요. 천궁이 검토는 2019년에 일단 보류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그건 3년 전 이야기야. 카림, 이번 1월 공격받지? 우리 방공에 구멍이 있어. 거기다 예산도 문제고. 제 오른쪽에 앉은 정보국 살림 알라시디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 나는 한국 시스템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1월 공격에서 우리 페이트리어트는 적어도 드론을 잡지 못했어. 천궁이는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살림,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안 써봤잖아.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카림, 그 논리라면 세상에 처음 쓰는 무기는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회의실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만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결정이 났습니다. 천궁이 도입 확정. 6개 포대. 계약 금액 4조 7천억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무기 도입 사상 최대 규모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살림 알라시디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도박이야. 아니, 카림. 나는 조사를 많이 했어. 한국 방사는 달라졌어. 실전에서 증명이 안 됐어. 곧 증명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언제?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제 반대는 이번에도 무시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4조 7천억 원을 한국에 쓰기로 했어. 검증도 안 된 무기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막지 못했어요? 막으려 했어. 안 됐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 삼성이잖아요. LG잖아요. 그 나라 무기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전자제품과 무기 시스템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뭘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천궁이 포대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함께 들어왔고 우리 군 요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포대 설치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칭찬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내내 후티 반군은 계속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예멘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을 막아낸 것은 페이트리어트와 함께 자리를 잡은 천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천궁이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보고를 받은 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대로 맞췄습니까? 예, 국장님. 완전 파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았겠지.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보고가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가 미국과 독일에서 배운 사람이 한국 무기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격 성공 보고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좋았겠지. 탄도미사일이 작았겠지. 언젠가 한 번은 실패할 거야.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변명들이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방공 전력 운용평가 회의에서 공식 자료를 받았습니다. 천궁이의 운용 기록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2022년 도입 이후 약 2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 96%, 순항미사일 요격 성공률 94%,
총 가동 시간 중 장비 결함으로 인한 대기 중단 비율 1.2%. 1회 교전당 평균 준비 시간 4분 30초. 저는 그 숫자들을 오래 봤습니다. 페이트리어트와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하거나 몇몇 항목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페이트리어트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우리가 4조 7천억 원을 쓴 게 아니라 8조 원짜리를 4조 7천억 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하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아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이 진화했습니다. 더 작아졌고, 더 많아졌고, 더 낮게 날았습니다. 10대씩 오던 게 30대, 50대, 어떤 날은 70대씩 떼를 지어 날아왔습니다. 비싼 요격 미사일로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걸 잡으려고 1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면 누가 이기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살림 알라시디가 회의실에 들어오며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단거리 방공 복합 시스템 BO 복합과 드론 전용 요격 체계 천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BO 복합 30mm 자동포와 신궁 유도탄을 결합한 이동식 단거리 방공 시스템.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포격으로 잡는다. 그리고 천호.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천호가 뭡니까? 살림이 자료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중거리 드론 전용 요격 시스템이야. BO 복합이 적어도 근거리 드론을 잡는다면 천호는 그보다 조금 더 멀고 높은 중거리 드론을 잡아.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기, 유도탄 발사대를 하나로 묶은 복합 체계야. 드론만 전담으로 상대하도록 설계됐어. 드론만 전담이라면 다목적이 아닌 거잖습니까? 비효율 아닙니까? 카림, 지금 후티 드론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만 원도 안 해. 그걸 상대하는 전용 무기가 따로 있다는 게 왜 비효율이야? 오히려 비싼 미사일을 아끼는 거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호의 요격 단가는 드론 한 기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로 드론을 잡을 때 드는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레이더 범위는 반경 20km.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 30기. 저는 또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더 검증됐습니다. 스웨덴의 SHORAD도 있고요. 살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카림, BO 복합은 대당 가격이 아이언돔, 포대의 3분의 1도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한국 기술진이 와 있어. 인프라도 깔려 있고 가격이 싸다고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싸기만 하다고 생각해. 천궁이 요격 기록 봤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또 반대하네. 또 결국 BO 복합 12개 대대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계약 금액이 1조 2천억 원 규모. 천호 시스템도 함께였습니다. 8개 포대, 5천억 원 규모.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번에도 내가 맞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에서 BO 복합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천궁이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초기 배치 현장을 보고받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BO 복합 차량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갑차 위에 30mm 자동포 두 문이 올라가 있었고 측면에는 신궁 유도탄 발사관이 달려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레이더가 차량 뒤쪽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드론은 레이더가 포착하면 자동으로 포가 방향을 잡습니다. 조준에서 발사까지 3초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초. 현장에서 실제로 그게 되겠어?
2025년 1월과 2월, 우리 군 요원들이 BO 복합 운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훈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초기 숙달 시간이 천궁이보다 훨씬 짧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탑승 후 전투 준비 완료까지 평균 8분. 표적 포착 후 첫발 사격까지 2.7초.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작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번 읽고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025년 2월 말, BO 복합 12개 대대가 아부다비와 주요 거점 방어 위치에 배치 완료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후티가 드론 53기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53기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에 드론 53기. 방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 서쪽에서 오는 것, 저고도로 기어들어 오는 것, 고도를 바꾸면서 교란을 시도하는 것. 저는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새벽 아부다비 도로를 달리는 동안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뚫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화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촘촘했습니다. 그 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요원들이 긴장된 목소리로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알파 섹터, 적어도 목표 12기 포착, BO 복합 추적 중. 브라보 섹터, 중고도 목표 7기. 천궁이 교전 개시. 찰리 섹터, 복수 방향 적고도 접근 확인. BO 복합 동시 대응. 저는 레이더 화면 앞에 서서 그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3개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서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BO 복합 차량에서 30mm 자동포가 불을 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2시 51분부터 시작된 교전은 새벽 3시 9분에 끝났습니다. 18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이 됐을 때였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53기 중 53기 전부 격추됐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3기. 전부. 피해 없음. 저는 손을 들어 레이더 화면 앞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붉은 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화면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살림 알라시디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카림, BO 복합이 적어도 드론 31기를 잡았어. 천호가 나머지 중에서 15기. 천궁이가 고고도 목표 7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31기, 15기, 7기, 53기 전부. 살림이 덧붙였습니다. 교전 지속시간 18분. 요격 미사일 소모량 최소화. BO 복합에 30mm 포가 드론 한 기당 평균 포탄 30발로 잡았어. 미사일 낭비 없이 포격으로 처리한 거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살림이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체 교전 비용 약 24억 원 정도로 추산돼. 드론 53기를 미사일로만 잡으려 했다면 아마 300억 원은 넘었을 거야. 24억 원과 300억 원의 차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이 BO 복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하늘 아래 한국 무기들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완전하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나온 것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가로등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3기가 왔어. 알아요. 뉴스 봤어요. 전부 잡았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하늘은 지켜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지켰습니다. 제가 3번이나 반대했던 그 무기들이 그날 이후 저는 회의실에서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무기 얘기만 나오면 반박 논리를 찾았는데 이제는 자료를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이 한 번은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림, 요즘 회의에서 조용하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우는 중이야.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2025년 하반기에 또 다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비궁이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비궁.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인이 어깨에 메고 쏘는 단거리 방공 미사일, 이른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 표적 추적 기능이 탑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스팅어가 있잖습니까? 스팅어는 1970년대부터 검증됐습니다. 살림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카림, 이것 좀 봐봐. 비궁의 대드론 요격 단가를 계산해봤어. 자료를 봤습니다. 드론 한 대에 격추에 드는 비용. 스팅어 미사일로 쏠 경우 대당 4천만 원. 비궁으로 쏠 경우 대당 800만 원. 그리고 비궁은 인공지능 추적 시스템 덕분에 조작 훈련 시간도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비궁의 사거리는 7km, 유효 고도는 지상에서 3.5km, 무게는 발사 장비 포함해서 22kg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 표적 식별이었습니다. 드론과 새를 구분하고 드론과 항공기를 구분하고 아군 드론과 적군 드론을 구분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조준에서 쏘면 열 추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고 열을 거의 내지 않는 소형 드론에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궁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의 모양과 비행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추적했습니다. 소형 드론에 대한 대응력이 스팅어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실사 훈련 환경에서 표적 포착 시간이 스팅어보다 40% 빠르게 나왔어. 교란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교란 환경이라면 전파 방해 상황에서도 광학 추적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돼. 통신이 끊겨도 작동해. 저는 더 이상 반박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 자료를 덮던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제가 또 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결국 비궁 도입 결정이 났습니다. 회의는 짧았습니다. 살림 알라시디가 자료를 펼쳤고 부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표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비궁 200기, 계약 금액 1,600억 원 규모. 기존 한국 기술진 인프라와 연계해 현장 배치까지 6개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회의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살림이 회의 후복도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미 육군, 한국 비공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중.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차세대 시스템을 검토 중인데
그 후보에 한국의 비궁이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술자들이 비궁의 인공지능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세계 1등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 미국. 그 미국이 한국 무기를 탐낸다고 했습니다. 비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미 육군은 현재 보유 중인 스팅어 시스템이 2020년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체계를 물색하던 중 한국의 비궁이 후보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비궁의 인공지능 표적 식별 기술과 교란 환경 대응 능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미 육군 실무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 미국 방산 전문가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드론 시대에 맞는 방공 시스템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개발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부분이 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7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19년 서울 회의실, 박준호 단장의 조용한 목소리, 기술 이전 조건도 포함됩니다. 2022년 아부다비 합참 회의, 검증도 안 된 물건에 4조 7천억 원을 씁니까? 2024년 비오 복합 도입 결정 회의, 가격이 싸다고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2025년 새벽 3시, 53기 전부 격추, 피해 없음. 그리고 지금 미국이 탐내는 비궁.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그 하늘 아래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무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 식은 커피 맛이 7년간 제가 쌓아온 오해와 편견의 막 같았습니다. 2026년 3월,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옵니다. 후티 드론 17기, 격추율 100%, 한국 무기들. 그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뉴스를 받고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론들이 쏟아냈습니다. 아랍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다층 방공망이 완성됐다. 천궁이 비오 복합, 천호, 비궁이 각자의 고도와 역할에서 완벽한 협력을 보여줬다. 영국 방산 분석기관 제인스 정보 그룹의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거리부터 초단거리까지,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미사일부터 드론까지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완전한 방공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미국 국방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공 패키지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다. 미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 국방부 주변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드론 대응 분야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다음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동이 한국 무기의 최대 전시장이 됐다. 독일 방산 전문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은 3가지다. 빠른 기술 개발 속도, 약속을 지키는 납기 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유럽 방산 업계가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일본 방산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짤막하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이 예상보다 빠르고 깊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주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는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는 이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종이에 숫자를 적어나갔습니다. 천궁이 도입 계약 규모 4조 7천억 원, 비오 복합 도입 계약 1조 2천억 원, 천호 도입 계약 5천억 원, 여기에 운용 지원, 탄약 보충, 기술 이전 관련 장기 계약까지 합치면 10년간 총 규모 약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에서 비오 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비궁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천호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중동 전체가 그리고 세계가 한국 방공 시스템의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숫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살림 알라시디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림이 먼저 말했습니다. 카림, 솔직하게 물어볼게. 물어봐. 한국 무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천궁이 포대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비오 복합 차량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세 마디였습니다. 살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19년에 서울에서 박준호 단장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 실전 기록이 없다는 그 한 줄로. 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판단이었어. 모든 무기는 처음에는 실전 기록이 없어. 중요한 건 기반이 되는 기술과 신뢰성이야.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어. 살림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카림, 너는 늘 우리나라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어.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어. 다만 방법이 너무 좁았던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 번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저는 그렇게 오래 틀려 있었을까?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저는 내가 배운 것만 믿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배웠고, 나토 방식을 배웠고, 서방 무기의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 틀 밖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와도 저는 그것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이미 닫힌 눈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실전 기록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오래된 시스템들이 실전 기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들이 먼저 세계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볼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가성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싼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이트리어트가 비싸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100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1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것이 과연 좋은 방어입니까? 전쟁은 돈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비공이 800만 원으로 드론을 잡는다는 것, 그게 왜 놀라운 일인지 저는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기술이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기를 못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한국이 지닌 원칙의 가치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후 지원에 성실했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있을 때에도 한국 기술진들은 묵묵히 포대를 설치하고 우리 군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신뢰는 기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깨달은 것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의 전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 하지만 지금의 전장은 달랐습니다. 드론 수십 기, 수백 기가 때로 오는 새로운 위협. 그 새로운 위협에 맞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고 그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어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 주장대로 비오 복합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그 새벽 53기의 드론이 아부다비를 뒤덮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등이 서늘해집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검증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에 확신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확신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최상위 반도체 기술, 세계 상위권 자동차 산업, 그 기반 위에서 나온 무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싸구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성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드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국 기술진들은 조용히 포대를 설치하고 우리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기술 이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처럼 반대 의견을 내고 회방을 놓던 관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 이후에도 도입 이후에도 한국 관계자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고 성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오래 반대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준호 단장은 제가 나중에 사과의 말을 꺼내려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나라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잖습니까?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좁은 생각으로 반대를 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반대를 감수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26살짜리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에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방공망이 진짜 튼튼합니까?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튼튼해. 어느 무기가 지키고 있어요? 한국 무기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어. 그게 후회돼.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값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가 그랬어. 유명한 이름, 오래된 이름, 큰 나라 이름. 그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실제로 해내는 것이야. 한국은 실제로 해냈어. 오래전부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킬 하늘은 안전하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지킬 하늘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에 제가 기여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려 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 회의실에서 박준호 단장의 말을 끝까지 들었을 겁니다. 제안서를 제대로 읽었을 겁니다. 실전 기록이 없다는 한 줄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기술 근거를 물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일찍 이 방공망을 갖출 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도입 결정회의에서 반대 대신 찬성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먼저 제안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저는 이 나라 방공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 깊게 가져가십시오. 천궁이 비호 복합, 천호, 비궁.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함께 기술을 키우고 함께 방어망을 짜는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늘은 지금 매우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온 한국 기술진들의 땀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방산을 이름값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실제 기록을 보십시오. 53기 드론 전부 격추, 격추율 100%, 피해 없음.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들의 무기를 반대했습니다. 오랫동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습니다. 기술 이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을 지켰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이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잠든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비호 복합이 저고도로 기어들어 오는 드론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비궁이 미국의 관심을 받을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당신들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이 고백을 합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갑이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갑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예전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커피잔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읽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방산 뉴스가 나오면 그냥 넘겼습니다. 이제는 멈춥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7년 전에 이걸 알아봤더라면.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이 도입 계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에서도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한 공식 관심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비궁을 포함한 한국산 방공 장비의 나토 동맹국 공동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보십시오. 천궁이가 중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막아섭니다. 비호 복합이 낮게 날아오는 드론 무리를 쳐냅니다. 천호가 중거리 드론 위협에 대응합니다. 비궁이 보병 한 사람의 손에서 드론을 잡습니다. 고고도에서 저고도까지,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막아내는 철벽 방어망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망을 만든 것은 한국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그것을 알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깨달음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편견은 오랫동안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처럼 한국의 방산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관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57세 UAE 관료의 이 늦은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하늘을 지킨 한국의 철벽, 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